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한국을 향한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규칙에 맞다며 위법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향후 상황을 보며 대책을 연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 내에서 핵 동결 시나리오가 나온다는 보도에 볼턴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금시초문이라며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노리고 있는 만큼 북핵 협상에서 눈높이를 낮출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가사 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한진그룹 고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와 딸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징역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학교 급식 조리원과 돌봄 전담사, 교무 행정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5만여 명이 내일부터 사흘간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교육당국은 노조와 막판 협상을 벌이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고시원 총무가 월세가 밀렸다며 흉기를 휘둘러 세입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MBN이 단독 취재했습니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들이 만취한 여성 승객의 사진을 찍어 공유하고 성희롱 발언을 주고받았습니다. 검증된 드라이버 인력과 질 높은 서비스를 내세운 타다의 인력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아베 총리가 우리나라에 경제 보복을 한 게 강제징용 판결 때문이라고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규정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사실 그동안 한국에 주던 특혜를 거두어들이는 거라서 WTO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해석도 있긴 합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한국의 반도체 소재 세계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기습 발표한 아베 일본 총리가 직접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가 간 신뢰 관계로 행해온 조치를 수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인해 양국 간 신뢰가 손상돼 이번 조치를 단행한 것이라고 사실상 인정한 겁니다. 우리 정부가 수출 제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 WTO 협정상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을 들어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자 이와 관련해 근거 없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아베 총리는 모든 조치가 WTO 규정과 맞다면서 자유무역과는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산업상도 마치 아베 총리와 입을 맞춘 듯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WTO 協定に違反するとの指摘は全く当たらないわけであります。あくまでも今回の措置は安全保障のために輸出管理を適切に 하지만 일본 정부의 무리한 조치에 자국 언론조차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WTO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데 대해 개별 국가의 자의적인 규정 변경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사설에서 이번 조치가 일본 기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강제징용을 둘러싼 보복 조치 응수를 자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청와대는 이틀째 침묵을 지켰습니다. 대신 국제회의에서 일본 들으라는 듯 위안부 문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한국이 여론전 외에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전쟁에서 성폭력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돕자는 취지로 한국이 주도해 만든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국제회의에 강경화 장관이 참석했습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위안부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As a country that saw many young girls and women fall victim as so-called comfort women during the Second World War, we still grapple with their pain and suffering. 한일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인권과 평화라는 보편 가치를 바탕으로 국제사회 여론을 이끌어가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Il est honteux pour notre humanité que des hommes au pouvoir sentir indemnes après avoir commis des crimes de guerre et spécialement des crimes de type sexuel. 한일 갈등이 경제 문제로 번진 가운데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 언급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한일 관련된 언급은 없었다면서 대책은 조금 지켜봐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맞대응이 화를 키울 수 있고 무엇보다 뚜렷한 대책도 없는 탓으로 풀이됩니다.
우리도 맞대응 조치를 할 수는 있는데 그건 뭐 양쪽 다 피를 흘리는 거고 비대칭적으로 우리 손해가 크거든요. 경제전쟁으로 들어가면은. 일각에선 아베 총리가 오는 21일로 예정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한국 때리기로 성과를 낸 뒤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MBN 뉴스 신웅입니다. 사실 일본은 이번 보복 조치를 내놓기 전에 우리 정부에 끊임없이 대화를 요구했었습니다. 지난해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리자 일본은 1차적으로 우리 정부에 외교적 협의를 요청해 옵니다. 반응이 없자 7개월 뒤에는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제시하죠. 하지만 우리 정부가 또 반응하지 않자 제3국의 위원 인선을 위임하는 형태의 또 다른 중재위 구성을 제안하지만 우리가 또 답을 안 합니다. 그 뒤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우리 정부가 한일 기업이 참여해 기금을 조성한 뒤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방안을 역제안하지만 이번엔 일본이 거부합니다. 이 시간 동안 일본은 5천억 원도 안 되는 일본산 소재의 수입 규제로 우리나라 170조 원어치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급소를 골라 찌르게 되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말도 나옵니다. 일본이 한국인에 대한 비자 혜택 축소 등 추가 보복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윤지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추가적으로 거론되는 일본의 보복 조치는 일본에 가는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과 출입국 관리 규제 강화입니다. 지난해 일본을 여행한 한국인은 753만 9천 명으로 일본 전체 관광객의 4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관광업 타격이 우려되는 만큼 현재 시행되고 있는 90일 비자 면제 조치를 완전히 폐기하지는 못하겠지만 90일 체류 허가 기간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입 관세 인상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최근 6개월 동안 양국 교역 규모가 9.3% 줄어든 상황에서 일본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 인상 주장이 나옵니다. 만약 일본이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30% 올릴 경우 연간 최대 2조 8천억 원의 수출액이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각종 반도체 소재와 장비들까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3가지 규제 품목 외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50% 이상 의존하고 있는 반도체 생산의 핵심 원료인 웨이퍼와 스마트폰에 주로 사용되는 이미지 센서 등 각종 반도체 소재와 장비들로까지 규제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겁니다. 향후에는 자국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품목들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될 우려가 있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양국 간의 경제 경색이 급속도로 악화될 수 있어서 서로 간에 좋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일본이 국제사회의 비판을 우려해 노골적인 제재를 취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정치권도 여야가 하나 되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우리 정부의 무능 외교가 불러온 참사라며 쓴소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 법원의 일본 기업 강제동원 피해자 인정에 대한 보복이라며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일본은 과거를 거울 삼아 한일 관계에 미래에 악수를 두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규제의 결과는 자가 당착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최선의 대응을 촉구하며 국회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역시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정부의 무능 외교가 불러온 외교 참사라며 우리 정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지난 대일 외교의 무능과 실패를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감정 외교, 갈등 외교가 가져온 외교 참사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일본을 향해 치졸한 경제보복을 가한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도 외교부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아마추어 무능 외교라는 비판을 받아온 외교부 또한 이번만큼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에 긴급 한일 의외교류를 제안하면서 국회 차원의 한일 관계 정상화가 추진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북핵 동결이라는 새로운 협상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과거의 핵은 놔두고 미래의 핵만 제거한다는 건데 볼턴 미 백악관 보좌관은 북핵 동결 시나리오는 금시초문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새로운 대화에서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 동결에 만족할 수도 있다. 미 뉴욕타임스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30일 보도한 기사 제목입니다. 신문은 남북미 판문점 회동이 있기 몇 주 전부터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새로운 협상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새 시나리오의 주요 내용은 북핵 동결로 이미 만들어 놓은 핵무기를 현 상태로 유지하면서 북한을 핵 보유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그간 북한 비핵화 기준을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FFVD를 고집해온 것과 비교할 때 핵 동결은 파격적으로 그 수위가 낮아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핵 동결로는 금시초문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국가안보회의 참모도 나도 논의하거나 들은 적이 없다면서 이는 대통령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려는 비난받을 만한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 역시 완전한 추측이라고 부인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어떤 새로운 제안도 준비하고 있지 않다면서 목표는 북한의 FFVD라고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판문점 회담 이후 미국에서 북핵 동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내년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성과를 내기 위해 기존보다 눈높이를 낮춰 협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선을 위해서 북핵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김근희 기자입니다. 판문점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미사일 발사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장거리 미사일이 아닌데다 핵실험이 아닌 만큼 크게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겁니다. Well, very small ones. These are missiles that practically every country tests. I mean, we're very safe. We don't consider that. And most importantly, there were no nuclear tests.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눈높이를 낮춰 대북 협상 전략을 수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하노이 회담에서 확인했듯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이른바 FFVD에 대한 북미 간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대선 전 당장 성과를 내놓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핵동결 수준에서 북한과 절충점을 찾으려 시도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북한 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상황 관리 차원에서 북한과 어느 정도 절충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오히려 대선 국면에서 북한에 양보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미국이 협상 초반부터 동결 카드를 꺼내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G20 정상회의에 이어 판문점 회동까지 숨가쁜 일정을 마치고 하루 연차를 냈던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회동은 한반도 적대 관계를 끝내는 선언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황재영 기자입니다. 하루 연차를 끝내고 복귀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번 판문점 회동으로 한반도 적대 관계가 사실상 끝났다고 평가했습니다. 북미 간에도 문서상의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 관계의 종식과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올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과감히 호응하며 만남이 성사됐다며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와 외교도 상식을 뛰어넘는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끊임없는 상상력의 발동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미 대통령이 북한 땅을 처음 밟은 것은 적대 관계 종식으로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종전선언을 의미하는지는 언론의 해석을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하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이번 남북미 회동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각종 난관을 극복하자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남북미 새 정상과 그 참모들에게 시선이 집중된 판문점 회담에서 눈길을 끄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김정은 위원장의 통역가입니다. 우렁찬 통역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 조중 그를 돌아보고 웃기도 했다네요. 백길종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근처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계속 눈을 떼지 못하는 한 남성.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가 묻힐 정도로 우렁찬 목소리로 김 위원장의 말을 전달합니다. 지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 통역을 맡았던 신혜영이 사라지고 젊은 남성이 통역을 맡고 있는 겁니다. 알고 보니 전 NBA 농구 선수 로드맨의 방북과 지난 2010년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 때 통역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인물이 북한 외무성 출신의 전문 통역관 서건혁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평양 외국어대 출신으로 영어에 능통한 리용호 외무상, 통역 출신인 최선희 제1부상이 아낄 정도로 영어 실력이 탁월한 인재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인 권정근도 판문점 회담에서 목격됐습니다. 판문점 회담 불과 사흘 전 담화문을 내고 남측에 제 집 일이나 챙기고 북미 대화에 참견 말라고 비난했던 인물로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와 긴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진가 이명희, 조현아 모녀에게 나란히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애초 검찰이 구형한 벌금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더 센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나란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한진가 두 모녀. 선고 뒤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갑니다. 징역형 받으셨는데 심정 어떻습니까? 항소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서울중앙지법은 이명희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에겐 각각 160시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애초 검찰은 이 씨에 대해 벌금 3천만 원을, 조 전 부사장에 대해 벌금 1,500만 원을 구형했는데 이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된 겁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총수의 부인과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해 대한항공을 가족 소유 기업처럼 이용했고 그들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직원들을 불법 고용에 가담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재판부는 벌금형은 비난 가능성에 상응하는 처벌이라 보기 어렵다며 검찰 구형보다 더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68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박 씨는 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가 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지 68일 만입니다. 앞으로 사회에 많이 봉사하면서 열심히 정직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법원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필로폰을 투약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미룬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씨는 남양유업의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구매하고 6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수사 전 기자회견까지 열어 본인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다리털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자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전날부터 박 씨의 국내외 팬 수십 명이 재판장과 구치소 앞을 가득 메우기도 했습니다.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내부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 이른바 병풍 사건으로 잘 알려진 김대엽 씨가 필리핀에서 붙잡혔습니다.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행방불명이 됐던 건데 당시 검찰은 잠시 풀어주면서도 출국 금지를 하지 않았고 때문에 3년이나 걸렸습니다. 조성진 기자입니다. 필리핀에서 김대엽 씨를 봤다는 첩보가 우리 경찰에 접수된 건 지난달 초였습니다. 이후 경찰의 추적 끝에 지난달 말 말라떼의 한 호텔에서 김 씨는 붙잡혔습니다. 이미 체크아웃을 하고 호텔을 떠나던 중이던 김대엽을 검거. 자신이 김대엽이며 수배가 있는 것을 안다고 말하는 등 협조적인 자세였습니다. 도피 생활 동안 김 씨는 카지노를 들락거리는 등 관광객 행사를 하며 특별한 직업은 갖지 않았고 여권이 만료돼 불법 체류자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현재 조력자가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강원랜드 CCTV 교체 사업권을 따주겠다며 2억 5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건강 문제를 호소해 수사가 중단된 틈을 타 2016년 해외로 도피해 3년 동안 행방불명된 상태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2년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의 장남이 돈을 주고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허위로 폭로한 이른바 병풍 사건을 불러온 인물로 징역 1년 10개월을 복역한 바 있습니다. 검찰과 법무부는 필리핀 당국이 현지 수용소에 수감된 김 씨를 추방하는 대로 신병을 넘겨받아 국내로 송환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조성진입니다. 고시원에 사는 세입자에게 영화에서나 볼 법한 흉기를 휘두르고 애꿎은 행인들에게도 난동을 부린 고시원 직원이 붙잡혔습니다. 밀린 월세 문제로 다투다 그랬다고 합니다. 김보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어두운 밤, 한 남성이 손에 흉기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닙니다. 갑자기 흉기를 휘두르는 이 남성. 놀란 시민들은 급하게 자리를 피합니다. 참다 못한 시민이 나서 이 남성을 제압하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남성을 체포합니다. 고시원 세입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54살 박모 씨가 길거리에서도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여기 손님들이 제압을 했으니까 이 동네가 아주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예요. 그런 사고가 나니까. 고시원 총무인 박 씨는 월세가 밀린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방에 있던 흉기로 복부 등을 찔렀습니다. 피해자는 범행 직후 고시원을 빠져나와 이곳에서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했습니다. 도망친 피해자를 쫓던 중에 애꿎은 행인들까지 위협한 겁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월세 문제로 싸우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안전운전과 친절한 운전 서비스를 내세워 큰 인기를 얻은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드라이버가 여성 승객의 몰카를 찍고 단체방에서 성희롱 발언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타다는 그동안 검증된 드라이버를 고용했다며 엄청 자랑을 했었죠. 이상주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새벽 타다의 한 운전기사가 오픈 채팅방에 만취 상태의 여성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진을 올린 타다 기사가 여성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하냐고 묻자 다른 사람들이 예쁠 것 같다, 모텔로 갈까요 물어보라는 등 성희롱성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타다 측은 드라이버가 불특정 다수가 참여한 채팅방에서 특정 이용자에게 상처와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을 확인했다며 해당 기사와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죠. 사실 변경 하기는 다 했죠. 퇴사라는 표현보다는 계약 해지 서류를 했죠. 문제는 타다 측이 기사들의 면허 자격증이나 음주운전 여부 외 강력범죄 이력 등에 대해선 조회하지 않는 불투명한 기사 검증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어 더욱 심각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또 운전기사를 파견 및 프리랜서 형식으로 채용하고 있어 책임 소재도 불분명합니다. 타다 드라이버가 모인 오픈 채팅방에는 여성 승객에 대해 유흥업소 여성 같다라고 평가하거나 타다를 하면서 제일 예쁜 여자를 태웠는데 외모처럼 매너가 좋다라는 등 승객에 대한 폄하 글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현재 타다에 등록된 기사는 16,000여 명.
인력 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타다 서비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자기 차량 수리비는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죠. 하지만 사고 뒤 3년 이내에만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는 허점을 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보험금을 청구한 이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한 차량이 앞에 정차된 차량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이번에는 한 트럭이 신호를 위반하자 뒤따라오던 버스만 애꿎게 사고를 당합니다. 두 운전자는 모두 음주 상태였지만 각각 500만 원과 3,7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당시 두 사람 모두 처벌은 받았지만 사고 날짜 등을 바꿔 보험사엔 음주 사실을 숨겼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 2015년부터 3년 동안 적발된 보험 사기는 무면허자까지 포함해 모두 106명. 수리비 등 챙긴 금액만 5억 원이 넘었습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가 일어나도 적발되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전체 음주 사고 건수 중 대부분이 심야에서 새벽 사이 일어나거나 단독 사고이기 때문에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사고 뒤 3년 안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서류를 조작한 뒤 한참 후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했다가 금융당국이 전수조사에 나서면서 꼬리가 잡혔습니다. 피의자들은 이 관공서인 경찰에서 그 음주 또는 무면허로 단속된 기록을 보험회사에서 알 수 없다라는 점을 이용을 해서 지연 접수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했던. 경찰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피해자들을 모두 구속했습니다. MBN 뉴스 박지안입니다. 망치로 강화 유리를 부수고 단 20초 만에 금은방을 턴 절도범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모두 10대들이었는데 이렇게 금방 도둑질을 하니 하룻밤새 두 곳을 터는 것도 쉬웠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후드티를 뒤집어 쓴 한 남성이 금은방 앞으로 다가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광화유리로 된 문을 내리칩니다. 몇 차례 망치질에 광화유리는 통째로 뜯겨나갑니다. 마스크와 후드티로 얼굴을 가린 남성 2명이 진열된 기금속을 쓸어 담습니다. 범인들은 불과 20초 만에 기금속 2,300여만 원치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대담한 범행을 저지른 일당을 잡고 보니 10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범행 2시간 전 울산에서 금은방 한 곳을 턴 뒤 부산으로 원정으로 와 추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울산에도 그 범행이 있었는데 같은 수법으로 그 들어간 데가 그 액수가 얼마 안 됐답니다. 액수가 작다 보니까 다시 부산을 가자. 이들은 범행 이틀 전에도 또 다른 금은방에서 기금속을 훔쳐 달아나는 등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10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직장에서 성추행을 당한 여성이 이를 회사에 알렸다가 오히려 해고를 당했습니다. 직장 내 보복 갑질이 아직도 끊이질 않고 있는 건데 오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면 이런 게 근절될까요? 정수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공장 파견직으로 일하던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견디다 못해 회사 측에 사실을 털어놨지만 돌아온 건 더 큰 상처였습니다. 회사는 가해자의 행동을 두둔하더니 는 그게 나쁜 짓이다라고 생각하고서 한 건 아니에요. 어깨가 아프다고 그래서 어깨 주물른 적이 있었고. 사과를 받으라고 은근히 압박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보면 진심 어린 사과를 한다든가 했을 때 만약에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방법이 없어. 저는 피해자인데 왜 그래야 돼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런데 A씨는 경찰에 신고한 지 4개월 뒤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처럼 성추행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이른바 보복갑질 신고 건수는 올 상반기 40건이 넘었습니다. 못할 것 같아요. 그대로 이제 잘릴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이런 직장 내 보복갑질은 뚜렷한 처벌 규정이 없었지만 오는 16일부터는 불법입니다.
근로자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해고하거나 더 심한 괴롭힘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불리한 처우를 했을 경우에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일인 만큼 익명보장과 제보자 보호에 대한 회사의 역할을 더 강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이 3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반드시 더불어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맡을 경우 선거제 개혁이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 여야 공조 파기까지 거론하며 민주당에 겁을 줬습니다. 이동화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의 위원장 가운데 어느 쪽을 택할 것인지 고민에 빠지면서 정의당을 비롯한 야 3당은 반드시 정개특위를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손을 놓게 된다면 선거제 개혁을 위해 뛰어왔던 그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주장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혁 논의에 불참하거나 방해하였고 야 3당은 또 8월 말까지 연장된 정개특위 활동 기간에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두 달은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교묘한 시간 끌기에 휘둘려서 허송세월을 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정개특위 대신 사개특위를 선택한다면 더 이상의 공조는 없다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선거제 개혁이 물 건너가면 공수처도 물론 물 건너갑니다. 선거제 개혁 없이 어떤 다른 개혁 입법도 같이 처리될 수 없습니다. 사개특위는 물론 추경과 민생 입법까지 야 3당의 도움이 없이는 처리가 쉽지 않은 만큼 마지막 선택을 앞둔 민주당의 고민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개특위위원장을 쉽게 맡질 못합니다. 정개특위를 맡았다간 청와대의 염원인 사법개혁이 무산될 것 같고 사개특위를 맡자니 야 3당과의 공조가 와해될까 두렵고 당내 여론도 팽팽합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잇따르는 야 3당의 공세에 더불어민주당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당내 여론이 나뉘었기 때문인데 오늘 상임위 간사단 오찬에서도 두 특위를 놓고 의원들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개특위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쪽은 야 3당과의 공조를 통해 전국 주도권을 쥐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패스트트랙 법안뿐 아니라 추경안 등 다른 법안 역시 야 3당 없이는 본회의 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개특위위원장을 주장하는 쪽은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포기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참여정부 때부터 중요 의제로 다뤄온 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을 당이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심상정 의원이 정개특위위원장에서 물러나게 된 데 대한 정의당의 반발이 정도를 넘은 게 아니냐는 기류까지 감지되고 있습니다. 국회 지형이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하고 똑같은 수준과 똑같은 모양으로 뭔가가 진행이 되지는 않지 않겠나. 민주당은 목요일쯤 의원총회를 열고 입장을 정할 방침이지만 야 3당을 중심으로 더불어 한국당의 재현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잇따른 구설 때문이었을까요?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21.12%를 기록하며 20%를 기록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습니다. 황 대표가 1위 자리를 내준 건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 만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9.3%로 3위, 김경수 경남지사가 6.2%로 4위,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순이었죠. 황 대표는 지난 2월 당대표에 취임하면서 비교적 빨리 여의도 정치에 정착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보수 통합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실수로 볼 수 있는 일들이 겹치면서 대중들의 냉정한 평가가 시작되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황 대표가 친박과 비박계 좌장은 물론 보수 진영 원로를 만나고 있습니다. 옛 대한애국당인 우리공화당과 보수 대통합을 위한 접촉도 상당 부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시작은 지난달 말 친박계의 맏형격으로 활선의 무소속 서청원 의원과의 회동이었습니다. 지금 나라 전체가 어려우니까 경제도 어렵고 외교도 어렵고 이런저런 의견 나눴지 뭐. 최근 당내 친박 모임인 통합과 전진 소속 의원들이 주요 보직을 맡으며 친박 색채가 강해지자 이를 이식한 듯 비박 좌장인 김무성 의원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선 전국에 대한 의견 교환과 함께 당내 계파 갈등 해결책 등이 논의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수 대통합을 위한 우리공화당과의 접촉도 실무진 차원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보수 대통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맨날 황교안 대표 심정이 이렇다, 무슨 얘기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황 대표는 또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박관용 전 국회의장 등 보수 진영 원로를 잇따라 만나 보수 대통합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조삼모사.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가 싫다면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를 주겠다. 눈앞에 보이는 차이만 알고 결과가 같은 건 모른다는 걸 일깨워주는 고사성어죠. 이번 한전의 전기요금 개편안이 이 고사성어와 꼭 닮았습니다. 폭탄이라고까지 불리는 여름철 전기요금을 평균 10,000원 정도 깎아주는 대신 각종 할인 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 여기에 계절별, 시간대별 요금을 달리 적용하겠다. 이게 어제 한전이 공개한 전기요금 개편안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은 1인 가구처럼 전기를 적게 쓰는 1단계 사용자들에게 월 4,000원 정도 할인해 주던 걸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전기를 많이 쓰는 여름 요금을 내렸으니 그 손실을 메우기 위해 상대적으로 전기를 적게 쓰는 겨울에는 요금을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개편안대로 된다면 올 여름 에어컨 좀 마음 편하게 틀 수 있으려나 했던 국민들은 사시사철 전기요금 걱정을 해야 할 상황이 되는 거죠. 한전은 왜 국민들을 상대로 조삼모사 돌려막기를 하려는 걸까요? 한전은 여름철 요금 할인으로 매년 3천억 원 정도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손실을 보게 되면 경영진은 주주들로부터 배임으로 인한 소송을 당하게 되죠. 정부의 에너지 정책으로 요금 인상을 못하는 한전이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안인 건데 결국 애꿎은 국민들만 조삼모사, 고사성어에 나오는 어리석은 원숭이가 되는 겁니다. 전기는 여름에만 쓰는 게 아니라 사시사철, 1년 365일 쓰는 거란 걸 몰랐을까요? 탈원전을 외치면서도 전기료 인상은 없을 거라고 했던 정부에 손해가 많다면서도 매년 성과급 잔치를 벌여온 한전. 국민은 조삼모삼이라도 고마워해야 하는 걸까요? 뉴스 조점이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막판 협상이 결렬됐거든요. 사흘간 학교 급식과 방과 후 돌봄 서비스 등에서 불편을 각오해야 합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내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이들은 교육당국과 오늘 오후부터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결렬됐습니다. 사측은 더 이상의 설명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사흘 동안 파업이 시작되면 전국 6천여 개 학교에 5만 명이 일손을 놓게 됩니다. 이들의 요구는 기본급 6.24% 인상과 정규직 전환입니다. 앞으로 5년 이상의 더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할 거다. 이러면서 교섭의 대화에 응하지도 않습니다. 파업 참여자들은 급식 조리원과 돌봄 전담사가 대다수다 보니 학부모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직장맘으로서 아침에 솔직히 준비하고 나가기도 바쁜데 도시락까지 싼다고 생각하면 정말 너무 정신이 없을 것 같고. 교육당국은 파업 미참여 인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긴급 상황실을 통해 파업에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정부는 2년 전부터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목표로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시행해왔죠. 문제는 재정인데 정부는 급여에서 건강보험료의 비율을 올릴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건보료 인상은 없다고 했지만 보장을 늘리는데 사실 말이 안 되죠. 강대엽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산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의료비 부담이 큰 환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한 일명 문재인 케어로 2년 동안 3,600만 명이 혜택을 보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환자들은 2조 2천억 원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중증 환자는 총 의료비 중 본인 부담이 50%에서 25%로 크게 줄었습니다. 문제는 재원 마련입니다. 의료비 혜택 확대는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케어에 추가로 들어가는 돈은 오는 2022년까지 30조 원이 넘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급여 대비 8%를 상한선으로 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 사항을 보고 검토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정부는 2026년이면 건강보험료율이 상한선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보험사들이 가벼운 치매에 걸려도 보험금을 주겠다며 가입자를 모으지만 정작 보험금을 타려면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MRI나 CT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을 때만 보험금을 준다고 하거든요. 결국 금융당국이 약관을 고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치매 안심센터. 하루 수십 명의 치매 의심 환자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누구랑 살고 계세요? 딸하고 있다는 거. 실제로 국내 치매 환자는 75만 명으로 추정되고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 때문에 치매를 걱정하는 사람도 늘면서 치매 보험 가입자도 380만 명에 달합니다. 최근엔 보험사들이 가벼운 치매도 보장하는 상품을 경쟁적으로 내놓으며 올 들어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식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혼자 잘 챙겨 드시지 못해서. 문제는 모호한 보험 약관입니다. 치매 진단은 CT나 MRI 등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적혀 있지만 치매라 하더라도 뇌 영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와 가입자 간 보험금 갈등이 우려되는 이유입니다. 뇌 영상은 치매 자체를 진단하기보다는 치매의 원인이 무엇인지 다른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금융감독원은 기존 약관이 가입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보험사의 뇌 영상 검사 없이 전문의의 진단만 있다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약관 변경을 권고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숫자를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기업에 이력서 낼 때 부모님의 직업, 내 키, 몸무게, 혼인 여부를 쓰는 건 일반적인 거죠. 나 일 잘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말이죠. 앞으로는 기업이 이런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번 걸리면 400만 원, 3번 걸리면 500만 원으로 올라가죠.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이나 강요를 하면 1,500만 원, 2회 이상부터는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뇌물을 주지 않고 그냥 말로만 부탁해도 봐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홍콩에서 우리 국회격인 입법회를 점거하는 사상 초유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중국으로의 주권 반환 22주년을 맞아 그런 건데 영국 식민지 시절 사용하던 영국령 홍콩기까지 이 입법회에 내걸렸습니다. 중국 추격이 컸겠죠. 조경진 기자입니다. 시위 참가자 55만 명 가운데 수천 명이 홍콩 입법회 유리문을 깨부수고 난입해 회의장을 점거했습니다. 내부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범죄인 인도 법안 철회와 캐리 람 행정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구호가 곳곳에 쓰여 있습니다. 연단은 과거 영국령 홍콩기까지 내걸렸습니다. 홍콩 범죄인을 중국 본토로 송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어제 홍콩 주권 반환 22주년을 맞아
한층 격화한 겁니다. 초유의 사태에 입법회는 적색 경보를 발령했고 캐리 람 장관은 새벽 4시쯤 기자회견을 열어 시위대의 폭력성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That we have seen, which really saddens a lot of people and shocks a lot of people, is the extreme use of violence and vandalism by protesters who stormed into the Legislative Council building over a period of time. 람 장관은 또 현 의회 임기가 끝나는 2020년 7월에 해당 법안이 소멸하거나 자연사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송환법 추진이 무산됐음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위자들이 민주주의를 원한다고 생각한다며 불행히도 일부 정부는 민주주의를 원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해 사실상 중국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I hope it gets solved. I was with President Xi of China. We had a great talk, a great discussion. We're talking about doing something and 무장경찰이 포위하자 시위대가 자진 해산하면서 큰 충돌은 피했지만 사상 초유의 입법회 점거 사태는 홍콩 전국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통계청이 지난달 물가 상승률을 발표했는데 0.7%로 6개월째 0%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빵이나 소주 등 공산품 가격은 줄줄이 오르고 있는데 그래서 서민이 느끼는 물가 상승률은 높은데 왜 물가는 계속 0%대라는 걸까요? 김경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베이커리가 아닌 공장에서 대량 생산돼 대형마트 등에서 팔리는 이른바 양산빵입니다. 이 빵 시장의 71%를 점유하는 한 업체는 최근 123개 제품의 가격을 평균 6.9% 인상했습니다. 하이트진로와 롯데주류 등 주류 업체들도 5월부터 소주의 공장 출고가를 인상하면서 가격이 평균 100원 정도 높아졌습니다. 지난달 빵과 곡물 가격은 1년 전보다 6.7% 상승했고 우유 4.4%, 식용유 4.5% 등 가공식품 가격이 줄줄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전체 물가는 0.7% 상승하는 데 그치며 6개월째 0%대 물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가 하락과 감자, 양파, 마늘 등 일부 작물의 풍작으로 가격이 급락하며 전체 물가를 끌어내린 겁니다. 기상호조로 참외, 수박 등의 생산량이 증가하여 과실류가 하락하였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은 어리둥절한 반응입니다. 와닿지 않아요. 가격을 내리는 거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통계청은 하반기에도 고교 무상교육 시행, 전기료 인하 등으로 물가가 낮을 것으로 예상해 체감 물가와의 격차는 여전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K리그에서 올해의 감독상을 6차례나 받았던 최강희 감독이 중국 프로팀을 맡은 지 5개월 만에 물러났습니다. 그동안 중국 프로축구에 진출했던 한국인 감독 중 임기를 채운 지도자가 거의 없었는데 최강희 감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광열 기자입니다. 최강희 감독이 잔여 연봉을 받는 계약 해지 형식으로 중도 하차한 이유는 성적 부진입니다. 최강희 감독이 지휘한 다롄은 현재 4승 5무 6패 승점 17로 강등권인 15위 베이징 러너와 승점 6점 차인 10위입니다. 피파 핵심 후원사인 중국의 부동산 재벌 완다그룹의 돈으로 운영되는 다롄에는 실망스러운 성적입니다. 벨기에 국가대표 야닉 카라스코, 슬로바키아 국가대표 마렉 함식과의 불화설도 최강희 감독의 하차를 불러온 악재였습니다. K리그를 대표했던 명장의 불명예 퇴진이 예견된 일이란 지적이 있습니다. 중국 프로축구에는 한국인 감독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있지만 기대한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곧바로 내치는 일이 많았습니다. 최용수 감독, 홍명보 감독 등 그동안 중국 프로축구에 진출했던 한국인 감독 대부분이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다롄이 최강희 감독 후임으로 점 찍은 지도자가 레알 마드리드와 리버풀을 이끌었던 베니테즈. 장수가 2년 전 최용수 감독을 내쫓고 영입한 감독이 레알 마드리드와 잉글랜드를 지휘했던 카펠로 감독이었습니다.
중국 프로축구의 한국인 감독은 유럽 출신 명장을 영입하기 전 한 번 시도해보는 지도자일 뿐이었고 최강희 감독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MBN 뉴스 전광렬입니다. 장마가 주춤하니 후텁지근한 더위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강원 영서와 경북 내륙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올라 덥겠습니다. 내일 서울 한낮에 31도까지 오르겠고 춘천과 대구 33도, 강릉과 청주, 광주도 30도를 웃돌겠습니다. 특히 내일 대부분 지역에서 더위 체감지수가 일반인 기준으로도 경고 수준까지 오르겠는데요. 낮 동안 야외 활동하실 때에는 30분 간격으로 휴식을 취해주시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저녁 시간에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남부를 따라서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일시적으로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제주에서는 낮 동안 5에서 20mm 안팎의 장맛비도 내리겠습니다. 내일 중부 서해안과 내륙을 따라서는 가시거리가 200m에 불과할 정도로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내일 낮 동안 30도를 웃돌겠고 습도가 높아 더위 불쾌감도 심하겠습니다. 내일 광주의 낮 최고 기온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낮 동안 강릉의 낮 기온 31도, 포항은 29도를 가리키겠습니다. 더위는 주 후반으로 갈수록 더 심해지겠습니다. 주말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4도를 기록하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주말에 장맛비가 한 차례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한장의 사진입니다. 그는 해적일까요? 영웅일까요? 바다를 표류하던 아프리카 난민들을 태우고 이탈리아에 입항했다가 체포된 난민 구조선의 선장입니다. 내전 중인 리비아로 이들을 돌려보낼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이탈리아 정부는 그녀가 해적이나 다름없다며 곧바로 체포했는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하자 온라인에서는 오히려 그녀를 영웅으로 부르며 구명모금 사흘 만에 약 10억 원의 돈이 거쳤다고 합니다. 누가 옳은지는 나중에 역사가 판단하겠죠.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